오늘 우리가 저기 12인, 15인의 어떤 의인들이 모여서 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증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 의학적 진실을 알리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시위는. 이 시위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냐? 그 이전에 주종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앞에서 수십일간을 철야 시위를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 당시 문제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고 재검을 하시오. 이런 내용의 어떤 계속된 어떤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문구 자체가 너무나 단정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사실 법적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 그렇게 또 박원순 시장은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그분이 단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한 시민의 한 50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시민의 어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비록 단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 사람의 본 뜻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권리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예요. 알 권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중시한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시장이 박원순 씨예요. 아, 그렇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 사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그게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어떤 실현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의 자유를 그만큼 어떤 중시하는 장관이 비록 조금 과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없는 서민입니다. 물론 그분은 아주 충실한 아버지고 자기 직업생활에 투철한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힘없는 서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가혹할 정도의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당연히 정확한 어떤 단정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부가 내린 판결은 뭐였냐? 하루 할 때마다 500만 원. 박원순 시장은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까 500만 원 큰 돈이에요. 벌금을 부과해라. 저는 이런 판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민노총, 한노총 큰 단체가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 집회를 인용이 됐을 때 사법부에서 계속 집회를 하게 되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예. 한 개인에 대해서 저는 500만 원이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보면서 사법부에도 우리 늘 얘기해왔지만 사법부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떨어졌고 그런 결정을 받아낸 것은 주종득 씨의 어떤 말 그대로 재산권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이 사람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발언의 자유, 예. 이 민주주의에서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이 자유를 다 억압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억압시키고 예. 엄청난 어떤 판결의 결과 자체가 주종득 씨에게는 엄청난 어떤 위협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가 나오면 일단 중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 법원 명령이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해봐야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제 주종득 선생님 같은 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1인 시 단 30분입니다. 정말 큰 시간도 아니고요. 짧은 시간을 이제 가서 참여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리던 주종득 씨가 현수막을 떼고 그 왁구만 가지고 지금도 마스크에다 X표를 쳐서 침묵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냥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최대집 대표의 모습을 보니까요. 제 마음도 참 울컥하더라고요. 작은 시민의 마음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네. 이 박주신 병역 의혹 사건에 지금 아시아 근골격학회도 나섰고 네. 거기에 의협투가 나서서 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네. 이것이 다르다는 네. 하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측이 네. 엑스레이만 보고는 잘 모르겠다. 네.
판독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 네. 그런데 지금 일부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네.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정말 네. 엑스레이 보면은 이렇게 판독이 불가능합니까? 엑스레이만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소문을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영상 장비들의 영상 진단 도구들의 디지털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네. 아날로그 방식 말 그대로 필름을 갖다가 찍고 현성하고 인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그때 방사선과 의사들이 가장 방사선 또 정형외과 의사들, 신경외과 의사들이 많이 해야 되는 잡무 중에 하나가 필름이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필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작업이 이게 디지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필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을 펼쳐놓고 이 사람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작업은 하다 보면 2, 3년 하다 보면 금방 다 들어옵니다. 뼈가 탁 보면은 이 사람 건 아니다. 이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딱 보고 바뀌었는데 네. 이걸 만약에 다른 쪽에 또 그렇죠. 검사를 받으러 가면 그걸 가지고 온 의사를 굉장히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이 사람 그렇죠. 능력 없는 사람 아니야고 욕먹을 수 있고 의사 권위가 떨어지기 네. 때문에 정말 세세하게 많이 봐오다 보면은 그 결과 속에서 당연히 다른 사람 거 그렇죠. 이게 엑스레이만 보고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방사선과 의사들 또 정형외과 의사들, 신경외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잘못된 필름 다른 사람 필름 꼽혀 있는 걸 찾아내서 다시 돌려놓는 원래 사람 찾아주는. 원래 사람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의학적 소견을 내는 임무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동일인 여부를 엑스레이를 놓고 우리가 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의료 현장에서. 그래서 현재 어떤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충분히 지금 설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박주실 씨 것으로 이미 인정이 돼 있는 공군 사진하고 비재발급 사진 그리고 이제 병역 MRI 사진이요. MRI 자생한방 강남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었던 그 엑스레이 그 이제 전 척추 전후면 사진인데 그 사진들을 놓고 동일인 여부를 우리가 한번 판독을 해보자.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지난 8월 10일 날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은 촬영 조건이 다릅니다. 앞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폐를 보는 흉부 반사선 사진은 이 견갑골을 최대한 밖으로 빼줘야 돼요. 그래야 폐가 잘 보이니까 어깨뼈를 최대한 밖으로 빼준 상태에서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찍으러 가면 어깨 붙이세요. 그다음 숨 크게 마시세요 이러잖아요. 들이쉰 상태에서 폐를 최대한 숨을 들이쉬는 상태에서 그래야 폐가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찍는단 말이죠. 그리고 방사선 조사량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전압입니다. 전압. 그리고 거리가 다르고 이런 어떤 후전면 사진이라는 촬영 조건 또 전압, 노출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척추를 볼 때는 또 뼈를 보는 그 세팅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뒤에서 보통 찍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뒤에서 찍는 거고 전압이 좀 다르고 이런 어떤 촬영 조건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 두 사진들에 대해서 두 사진군에 대해서 차이점을 판독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독을 해봤는데 결과가 의료혁신투자위원회 소견은 여러 가지 이제 크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만 그 4가지 결과에 의해서 동일한 한 사람 것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승 박사님도 그 유사한 판단을 내렸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믿지를 않아요. 국내 의사들을 우리나라 사실 의학의 수준은 최고는 아닙니다. 그렇죠. 메디컬 사이언스 의학의 수준은 세계 최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시술하러 오는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의술 직접 임상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술의 수준은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질병을 못 고친다.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을 가도 일본을 가도 유럽을 가도 못 고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 의사들의 어떤 소견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왜 저희들이 해외 학회에다가 또 판독 의뢰를 했는가? 안 믿는 거예요. 국내 의사들의 소견을. 왜 안 믿는가? 이걸 기본적으로 정쟁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정쟁.
정치의 대상이라고 보다 정쟁은 바로 정치 권력 투쟁입니다. 정치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사실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학적인 전문가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곡해라고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 망신입니다, 사실. 아, 나라 망신. 그 외국 의사들한테 그런 것을 보내야 할 만큼 저희들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어떤 우리 사회 상황을 고려해서 공신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여러 학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 그 보안을 유지했죠. 왜냐? 저쪽에서 또 반대 공작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압력 넣고. 예. 실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소견이 나왔는데 그 소견을 준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괴롭혔어요. 맞아요. 뭐 이거 뭐 책임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참. 본인은 뭐 안 괴롭혔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받는 사람은 괴롭힘 당한 거죠. 협박당한 거고. 내용을 봤는데 완전히 이거 어떻게 보면 블랙메일, 협박메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아시아 근골격학회 다른 학회도 지금 보낸 데가 있습니다. 국제 특성으로. 그래서 아직 답변은 못 받았지만 아시아 근골격학회에서는 이제 후쿠다 교수가 후쿠다 회장이 단체 차원의 의견은 제시할 수 없지만 소속된 회원들의 개별적 의견은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회장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그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리 안드야니 우토모 사무총장 그분이 개인 소견 우리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이제 답변을 보내왔고 그 답변은 의역투의 소견, 양승호 박사님 소견 그리고 그 스리 우토모 사무총장 소견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죠. 거의 100% 일치한다고 판단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아까 저희가 함께 올 때 이제 오늘 날이 정말 뜨거웠어요. 쨍쨍 미쳤는데 이제 방송을 제가 한번 부탁드려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면서 얘기하신 부분이 귓볼에 대해서 다시 또 그 해부학을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소견을 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귓볼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은 저희 의사들한테도 이걸 귓볼이 분명히 직관적으로 보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개인을 식별하는 표지자가 될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어떤 전문적인 어떤 분석적인 학문적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수가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저희 의역투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가 저녁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해부병리과 전문의 선생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부검을 7, 8년 부검으로서 활동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귓볼도 개인들 간의 어떤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개별적인 어떤 표지자가 된다. 그렇죠. 지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사진하고 이런 어떤 방사선 사진에서도 연부 조직이 나온 부분 또는 정확한 어떤 그 사람의 귀의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최대한 자신한테 수합해서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적 소견을 한번 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의역투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기자들도 좀 어려워하더라. 좀 전에도 그 연부 조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직이 연부 조직이 뭐죠? 연부 조직은 이제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제 근골격계에서 그게 뼈가 있지 않습니까? 뼈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이 있고 신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있고 근육 위에 근육을 담은 근막이 있고 그 위쪽에는 이제 피하 지방이 있고 피부가 있고 이제 근육을 뼈에 붙이는 조직을 힘줄이라고 합니다. 힘줄 건 영어로는 텐던이라고 하고 그리고 뼈하고 뼈가 관절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관절 길이는 이게 붙으려면 아주 강한 섬유들이 잡아줘야 돼요. 그 뼈와 뼈를 잡아주는 그 섬유 조직을 인대라고 합니다. 인대, 그렇죠. 인대가 끊어지 손수생명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근육, 힘줄, 인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프티슈, 연부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귀 볼에도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귀 모양을 형성할 수 있는 뼈 조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누르면 연골, 그렇죠. 연골. 요 연골 조직, 그렇죠. 요 조직과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태와 MRI 상태의 그 연부 조직이라고 말씀하신 연골 조직을 보면은 네. 동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네. 그걸 또 전문가가 네. 과학적 그 어떤 데이터라든가 네. 경험을 통해서 네. 지금 치아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에 귀에 대한 문제는 많이 얘기 안 했지만 이제 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겠고요. 네. 또 지금 이제 근골격학회의 전문의로서 네. 이제 그 엑스레이 상태와 MRI 상태를 보니까 이 석회화, 네. 이 석회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석회화가 뭐지? 네. 석회화라는 건 뭐 어떤 겁니까? 석회화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병원을 이제 방문하시면은 동네 병원을 방문하시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석회화는 아마 폐에 생긴 석회화를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담당 의사가 설명해 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결핵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결핵에 걸리게 되면 폐 조직 일부분이 손상이 돼서 그 부분은 기능을 못하는 폐가 됩니다. 그걸 뭐 쉽게 표현하면 구멍 같은 게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나오고 거기는 활동 못하던 폐인데 그걸 결핵 공동이라고 합니다. 결핵 공동. 예. 결핵 공동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몸속에서 돌아다니는 칼슘이 여기에 들이차게 됩니다. 칼슘이 들이차서 엑스레이를 딱 보면 여러 군데 칼슘이 폐에 들이차 있는 소견이 보여요. 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예전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구나. 그래서 결핵 앓으신 적 있죠? 언제 결핵 앓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에서 보이는 석회화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석회화고, 근데 석회화는 우리 몸 어디에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뼈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게 힘줄에도 석회화가 굉장히 잘 생깁니다. 그래서 석회화는 우리 몸 사실 우리 전립선 같은 데도 연부 조직에 그렇죠. 그래갖고 뭐 소변 넣기 어렵고 검사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전립선에 좀 석회화 있네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상된 조직에 우리 몸 속에서 이제 피 속에는 칼슘이 있기 때문에 칼슘 포스포러스 같은 칼슘인 같은 축적되는 그런 놈들이 들이차는 거죠. 그래서 이 석회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질병은 아니에요. 질병은 아니고 단지 과거에 그 조직에 무슨 어떤 손상이 있어서 뭐 이랬을 가능성 또는 손상은 없었지만 다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칼슘들이 들이차있을 가능성. 근데 석회화는 한번 생기면 수술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쉽게 설명하면은 치아 같은 경우만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면은 석회가 껴서 다 이렇게 없애잖아요. 치약으로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데 스케일링을 하기도 하고 또 저도 어깨가 상당히 이렇게 뻑뻑해요. 물어보니까 다쳐갖고 저 옛날 좀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육에 석회화가 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석회성 건염이 있는 거예요. 네. 석회성 건염이 있으면은 일반 우리가 어깨에 생기는 우리가 회전근개 건염 가장 흔한데요. 회전근개 건염에서 석회성 건염까지 있으면 치료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막 많이 풀어주고 막 하라 그러는데 이게 또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MRI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석회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한 노동, 또 뭐 다른 운동, 석회화하고 노동이나 운동을 연결시키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무슨 원인이 됐든 아무튼 이 사람이 석회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사실이고 의학적 사실이고 박주신 씨 엑스레이는 2011년 그 공군, 2014년 비자 석회화가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일부에서는 반론론자는 MRI에서는 석회화가 보이지만 엑스레이 상태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쪽에서 이제 반론 들은 얘기로는 후전면, 전후면 사진을 찍으면서 전압의 어떤 강도를 조절하게 되면 석회화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엑스레이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석회화는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로에서 찍든 굉장히 치밀한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측 1번 늑골 강남 자생암모병원에서 찍은 그 전척추 흉부 방사선 사진 전후면 사진에서 나온 그 우측 1번 늑골 흉골에 가까운 곳에 생긴 그 우측 1번 늑골에 생긴 석회화는 그냥 석회화도 아니에요. 저희들이 판독 속에는 일반적 석회화가 아니고 거기에 뇌골중이라는 거기 병변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뇌골중이라는 어떤 변이
뇌골중이라는 뭐냐? 예. 우리가 골이란 뼈란 조직은요, 안에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해면체 조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요런 그 지금 보이시죠 여기? 그 사각형 같이. 네, 사각형 같이. 예, 그러니까 성기계. 그러니까 굉장히 성기. 아주 네. 그 설명하기 좀 쉽게 설명한다면은 그 벌집. 예, 벌집 구조 이렇게 좀 부서지기도 하지만 단단하게 되면은 거의 부서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구조. 그런 해면체 조직을 갖고 있는데 뇌골중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골이 치밀해 버려요. 아, 골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뼈를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 엑스레이를 딱 찍다 보면 경골 여기 있는 아래 종아리뼈 경골 엑스레이를 찍는데 갑자기 달걀 후라이 같이 호옇게 나타나는 놈이 있어요. 아, 그런 게 뇌골중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에서 그 부분만 뼈 조직이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건가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냥 변이입니다. 변이. 우리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주먹이 그렇게 돼 있다면 아주 축복받은 거겠죠. 그 사람 한번 맞으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이가 보이는데 MRI 상태에서는 아니 근데 이제 이 강남 자생에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에서 우측 늑골에 있는 석회화는 그 뇌골증이 있는 곳에 또 석회가 끼어 있다. 그러니까는 엑스레이에서 더 잘 보이죠. 더 잘 보인다. 하얘니까. 예. 하얀 뼈가 자꾸 제가 영어가 이쪽 언어가 그래서 하얀 뼈가 치밀하게 돼 있는 그런 뇌골증이 있는 곳에 또 석회까지 끼었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지금 해상도가 저는 굉장히 원본 필름을 입수 못했으니까 해상도가 좀 낮은 거 낮았지만도 잘 보인다. 입수해 있는데 제가 이제 브라이트니스를 굉장히 올려봤어요. 그 명도를 밝기를 굉장히 올려봤는데 올려보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석회화는 약간 그렇게 그 변연 이 변연들이 매끄럽게 안 나오는데 아주 동그랗게 아주 이쁘게 나오면서 거기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슴 흉부 사진, 후전면 사진으로 해서 폐를 잘 보기 위한 그런 세팅으로 찍었다고 해서 안 나온다. 그런 얘기는 그건 터무니없다. 의학적인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아주 극히 드문 것을 일반화시켜서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것도 아니고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뭐 석회화가 뭔지 왜 다른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오늘 아주 명쾌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뒤에 보면 뭐 극상돌기 이 모양이 좀 다르다. 이 극상돌기라고 또 뭐 저희는 뭐 사실 뭐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본 건데 제가 조금 이게 이제 그 신 대표님께서 미리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을 잡았으면 제가 골격 모형을 다 갖고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요 이번에 좀 시간을 내서 편집을 해갖고 한번 제가 말하는 중에 여기다 영상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척추란 게 경추가 7개가 있습니다. 경추가 7개, 목, 척추뼈, 그 다음에 흉추 가슴에 있는 그 흉추뼈가 1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추가 보통 6개. 물론 약간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천골이 있고 미골이 있고 이게 쭉 척추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머리에는 뇌가 있고 뭐 뇌에서 이제 척수라는 것이 쭉 나오면서 말초신경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추 구조물은 1번, 2번이 모양이 다릅니다. 1번 경추, 2번 경추는 모양이 다르고 3, 4, 5, 6번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7번 경추는 또 모양이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1번 흉추부터 12번 흉추는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1번 요추부터 5번 요추까지도 모양이 비슷하고 근데 흉추하고 요추는 모양이 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걸 일단 기본적인 것이 있고 경추 7번의 특징이 뭐냐? 요 뒤에 목 보이시죠? 제목 한번 봐보십시오. 제일 툭 튀어나온 데 툭 튀어나온 데 거기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놈이 경추 7번의 극상돌기입니다. 이게 딱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신 대표님도 만져보면 제일 튀어나온데요. 경추 7번의 극상돌기. 경추 7번 극상돌기는 그 아래 흉추나 요추같이 하나로 그냥 탁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3, 4, 5, 6번의 경추 극상돌기는 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두 갈래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요번에서 중요한 소견은 아니니까 이제 그건 이제 일단 나도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극상돌기가 뭔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경추 7번의 극상돌기. 그 아래 하나 직접 다 만져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그 아래
차근차근 짚어 내려가면서 툭 튀어나온 거 맞으면 그게 흉추 1번의 극상돌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후전면 전후면 사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실제로 모양이 변합니다. 네. 제가 요번에 원래 뼈를 많이 날마다 보지만은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크게 한 개체에서 전후면 후전면 사진으로 극상돌기하고 추궁판이 얼마나 많이 변할까. 그걸 제가 제 경추를 갖고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 야, 그 사진도 갖고 와서 제가 보여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 박주신 MRI와 엑스레이 사진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사진 갖고 비슷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상황에 따라 비슷해 보일 수도 있고 달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직접 대표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찍어보고 정면으로 찍어보고 후정면으로 찍어보고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셨네요. 아예. 두 사진을 한 군데로 딱 붙여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하도 그냥 이렇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좀 이제 친한 후배들 오라고 해서 몇 장을 이렇게 찍어봐서 여러 장을 관찰해봤어요. 근데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제가 사진을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우리가 계획이 돼 있었으면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직접 여기다가. 근데 워낙 대표님의 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일부에서 엑스레이 사진이 어떤 그 자세에 의해서 서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동일인 판명은 어렵다라고 자꾸 입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배들과 본인이 그런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찍어봤지만 별로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궁금하신 분은 저희 병원을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찍어서 전후면 후전면으로 해서 얼마나 한 개체에서 촬영 조건의 변화가 추궁판과 극상돌기 특히 흉추 1번하고 경추 7번에 변화가 있는지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주신 씨 것이라고 이제 인정되는 공군하고 비자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전척추 이게 전후면 사진 한번 보시면은 다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그런 판단을 그냥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본인의 사진을 직접 보시면 그런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도 사람들이 딱 봐도 다르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래서 모르니까 논리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직관적으로 딱 봐서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도를 보는 사람들. 또 아니면은 우리 매트릭스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막 문자가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왜 이걸 보냐 했더니 너무 정보가 많아서 영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글자로만 봐야 그 안에 내용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가 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검은 엑스레이 사진이라도 이 사람이 좀 나이가 있구나.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병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판명을 못하지만 아까 원장님 얘기할 때 1년이면 한 10,000명 정도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최소 잡아도 제가 한 달에 한 1250장이니까 10하면 한 달에 1250장, 1년에 12만 기본에 한 15,000장 정도. 최소로 잡아도 15,000장 사진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 사진도 제대로 안 보는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이 그거 보고 어떻게 똑같아 라고 하지만 1년에 15,000장의 사진을 분별하고 그걸 갖고 병변에 있는지 확인하는 전문가는 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박주신 병역 의혹 사건의 이 MRI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 이 상이한 사진들에 대한 의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원장님. 지금 이제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까 우리가 뭐 차를 타고 오면서 하긴 했지만 대한의협 언제쯤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이제 재판부에서 양승호 박사님 그 재판부에서 대한의사협회로
엑스레이하고 MRI 모두 감정 의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루빨리 이제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한 또 의학적인 어떤 그 감정을 제출해야 되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제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정치적인 어떤 사안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면서 말 그대로 여당의 눈치를 보고 야당의 눈치를 보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네, 네. 판독 불가.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사 면허 를 가진 의사치고 두 사진이 딱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그 사람은 아마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으면 업도 남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독 불가라고 벌써부터 감정이 들어가서 감정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판독 불가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은 대한의사협회가 사실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사회적 신뢰를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쌓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대한의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영상 감정에 관계된 그 여러 어떤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은 의학자로서 의사로서 전문가적인 어떤 양심과 어떤 지식과 또 사회적 책무 이런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오늘 뭐 이제 중요한 얘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예, 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예. 마지막으로 예. 뭐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예.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그런 예. 또 방향 제시라든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최근 한 달, 두 달까지는 아니고 한 달 반 이 정도가 되면서 이제 점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어떤 국민적 이슈가 됐고 당연히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 국민적 이슈가 돼야 되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것 같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지 말고 박원순 시장이 아들 박주신 씨를 데리고 와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명한 의학적 검증을 하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제가 또 잘 드리지 못하는 말씀, 그동안에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었는데 박주신 씨는 제가 알기로 올해 30살, 31살 정도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젊은 청년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로 박주신 씨 것이다 사실로 밝혀질 수도 있는 거고 의학에는 100%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 자체 명예회복이 돼서 좋은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투명한 사회가 돼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한편 만에 하나 또 이게 만약에 박주신 씨가 실수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을 이런 박주신 씨 같이 실수를 한 청년도 우리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용력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법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고 다시 현역병 입대를 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뭐 세계 월드스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병역 잘못해갖고 한 번도 군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우리나라가 포용 못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박원순 시장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정치적으로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 하는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객관적이고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사실들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변죽만 올리는 MBC를 고발하고 힘없는 전문 지식도 없는 그런 어떤 네티즌 16명을 고발하고 이런 치졸한 행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시장으로서. 네. 서울시장으로서 그때 변호사로서 30년 이상 자칭 인권 변호사라는 칭호까지 자칭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어떤 치졸하고 졸렬한 행태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오늘 당장 저녁에라도 아들
아드님 박주진 씨한테 전화하십시오. 너 임마 들어와.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가서 찍어. 서울대병원 가서 찍어. 몇백 명 진짜 불러놓고 찍어. 그렇지. 공익을 검증해. 그렇게 해서 네가 잘못했으면은 아버지 몰래 네가 혹시 잘못했으면은 네 죄값 받고 제대로 그걸 네가 책임을 져. 아니면 내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가 복잡합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원순 시장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다 SNS에서도 글을 읽고 댓글을 쓰고 하면서 사실 피곤할 정도예요. 좋아요, 맞습니다. 저도 알림 피곤합니다, 방법입니다. 예.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